안녕하세요. 상생문화연구소 연구원 문계석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지난주에 이어 화이트헤드의 과정철학 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를 위하여 화이트헤드 철학의 대가이신 문창옥 교수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본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 지난주에 강의하신 주요 내용을 간추려서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는 그 생성하는 현실적 존재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측면을 갖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잠깐 했고 오늘 그것을 이어서 하게 될 터인데 그 내용인즉슨 현실적 존재라는 것은 생성하는 주체로서의 측면이 있고 생성을 마친 그래서 자기를 초월한 존재로서 곧 객체로서의 측면이 있다. 그래서 그 화이트헤드 용어를 그대로 쓰자면 형상적 측면과 객체적 측면을 갖는다.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예. 이 얘기를 이제 중간쯤 하다가 아마 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어서요. 문제는 이제 존재와 생성의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 존재와 생성의 문제에 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고전 철학화, 화이트헤드의 과정 철학에서 존재와 생성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뭐 강의 중간에 하기에 너무 중요한 문제인데 왜냐하면 화이트헤드와 서양 전통 철학이 어떻게 다른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핵심적으로 적어도 보여주는 그 개념이 그 두 가지 질문이라 하겠습니다. 전통 철학은 서양 전통 철학은 존재와 생성을 놓고 존재는 진정한 철학적 사유의 대상이 되는 것, 예. 우리가 사유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것 또는 생각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존재라고 봤고 생성은 생각은 할 수 없고 눈으로 볼 수 있고 감각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생성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유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존재가 아니다. 뭐 심지어 뭐 반쪽짜리 정도밖에 안 된다. 진짜 참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아마 그 철학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플라톤의 이데아. 이거 존재입니다. 이거 사유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그 도입부 강의에서 아마 한 번 설명한 적이 있겠는데 삼각형을 칠판에다 그려놓고 우리가 보면 그 그려진 삼각형은 사유할 수는 없어요. 눈으로 볼 수는 있죠. 조금 삐뚤어지게 그랬구만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우리가 그렇게 조금 삐뚤어지게 그려져 있구만이라고 생각하는 까닭은 삼각형의 그 본질, 삼각형 그 자체 말이죠. 그걸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세 개의 직선으로 만들어진 도형. 그걸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죠. 그건 감각할 수 없어요. 그건 그릴 수 없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완벽하게 그리더라도 그건 삼각형이 아닙니다. 그렇죠. 삼각형은 사유 대상이에요. 그거는 존재라 봤더니. 그러면 우리가 보는 감각적인 사물들은 그건 생겨났다가 없어지는 것. 칠판에 그린 삼각형은 내가 그리니까 생겨났고 지워버리면 없어져요. 또 가만히 놔둬도 언젠가 없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생성 소멸의 소용돌이에 휩싸인 거예요. 이건 존재가 아니라고 봤어요. 이게 이제 파르메니데스에서 시작해서 서양 전통 철학, 고전 철학의 핵심을 이루는 하나의 존재 이해 양태인데 이게 이제 화이트헤드 오면 그걸 뒤집습니다. 존재, 그거는 사유대상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살아있는 세계, 이거는 1차적으로 감각되는 거다 말이죠. 그럼 사유라고 하는 건 뭐냐? 그건 추상된 거다. 눈으로 보는 걸 잘 생각해보고 거기서 추출한 거다 말이죠. 그건 진짜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그건 인간의 사유를 통해서 조작해서 만드는 또는 어떤 발견한 뭐 그런 것에 불과하지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실제 존재하는 것은 삼각형 그려놓은 삼각형이다 말이죠. 마치 인간의 본질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존재하는 하나하나의 인간, 구체적인 인간이 인간이듯이 그걸 떠나서 무슨 인간의 본질이 따로 없단 말이죠. 플라톤이 생각했던 이데아, 그거는 사유를 통해서 구성한 것이지 존재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바꿔놓습니다. 그거를 지금 아까 현실적 존재의 두 측면으로 올라가면 생성 중에 있는 주체, 이건 생성입니다. 그야말로. 이 생성이 뭘 만들어냐? 자기 초월체를 만들죠. 끝에 가서 그 자기 초월체 완성됐어요. 더 이상 이제 변하지 않아요. 그죠? 객체로 불면하죠. 이건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화이트헤드에서는 생성과 존재가 다 있어요. 그런데 다만 전통 철학은 그런 존재가 생성하는 것들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삼각형의 그 본질이
개별적인 삼각형들을 적어도 구성하는데 이제 지침이 되죠. 그런 점에서 삼각형의 정의가 앞서요. 눈에 보이는 삼각형보다. 그런데 YT도 보면 구체적인 이런 과정이 그 본질보다 앞서요. 왜냐하면 본질을 만들어내니까. 존재를 만들어내니까. 그러니까 전통 철학은 존재가 선행하면서 생성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데 반해서 화이트헤드는 생성의 세계가 먼저 있으면서 그것들이 존재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생성하는 주체가 자기 초월체로 확정되죠. 그래서 불변하는 존재로. 그걸 객체적 불멸세라고 하는데 이게 존재입니다. 완성된 것, 완전한 것. 플라톤의 이데아가 그런 거죠. 화이트헤드 오면 그건 객체적으로 불멸하는 자기 초월체. 그게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생성이 자기 초월체를 만들어냈죠. 그러니까 생성이 존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존재가 있어서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생성이 있어서 비로소 존재가 결과로 있게 되는 거다. 전통 철학을 바꿔놓은 겁니다. 전통 철학은 존재가 있어서 생성의 세계를 가능케 하는 데 반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일상 언어를 통해서 보면 그 전통 철학이 더 일상 언어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쉬운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화이트헤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처럼 보이고. 그런데 조금만 더 자세히 반상해 보면 전통 철학이 뭔가 놓치고 있다는 걸 보게 돼요. 화이트헤드가 더 실제의 모습에 접근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죠. 우리는 지금 그거를 깨달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어쩌면은 그 헤라클레이토스의 역동적인 생성의 세계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교수님께서 강의하실 주요 내용, 테마가 어떤 것들인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면 오늘은 고맙겠습니다. 지금 방금 얘기한 거 연관시켜서 화이트헤드가 말하는 그 현적 존재의 두 측면, 주체로서의 현적 존재와 객체로서의 현적 존재라고 하는 그 개념적 구도가 전통의 철학, 존재 이해, 특히 그 실체 철학이라고 하는 것과 어떻게 상관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른가. 그 얘기를 조금 더 하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수님을 강단에 모셔서 강의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강의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번 시간에서 본문 내용만 읽고 마저 설명을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7번째 문단입니다. 이제 우리가 끝부분으로 가고 있어요. 자,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죠. 유기체 철학의 형이상학적인 학설에 있어서 근본적인 점은 아주 중요한 점이라는 얘기죠. 변화의 불변적 주체로서의 현실적 존재라는 개념이 완전히 폐기된다는 데 있다. 변화의 불변적 주체라는 말이 조금은 이제 우리말에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건 무슨 말인가 하니 변화를 해나가는 어떤 존재가 있는데 그 내부의 주체는 그 존재 자체는 변화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있다라고는 그런 건 없다 이거죠. 그런 존재는 없다. 현실 존재를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변화는 하면서도 그 내부의 알맹이가 변하고 있지 않는 그런 존재라고 봐서는 안 된다. 현실 존재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실적 존재는 경험하고 있는 주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변화하고 있는 주체. 이미 그 자체가 변화하고 있죠. 경험을 통해 자기를 구성해 가니까 만들어 가니까 말이죠. 주체이며 동시에 그 경험에 자기 초월체이기도 하다. 이건 두 측면이죠. 생성을 진행 중인 주체와 그 생성을 마감한 만족한 주체 내지는 자기 초월체이기도 하다 말이죠. 그것은 자기 초월적 주체, 그러니까 주체이면서 자기 초월적이다 또는 자기 초월적이면서 주체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측면의 기술, 특성은 어느 한순간도 간과될 수 없다. 그러니까 현실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두 측면을 가지며 그 어느 한쪽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성의 주체인 동시에 그 생성을 마감한 자기 초월체로 두 가지 측면을 항상 동시에 염두에 두고 이해를 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주체라는 수로는 현적 존재가 그 자신의 실적인 내적 구조와 관련하여 고찰되는 경우 주로 사용된다. 그 자신의 실적인 내적 구조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 강의의 1절 3장의 마지막 1절에서 했던 실적 내적 구조는 합생입니다. 합생.
현실적 존재의 생성, 그걸 이제 실적 내적 구조라 불렀었어요. 그러니까 합생 중인 그 존재와 관련하여 우리는 보통 주체라 부른다, 그런 뜻입니다. 생성을 지금 막 진행하고 있어요. 요 놈을 우리는 주체라 부른단 말이죠. 그러나 그 주체는 항상 자기 초월적 주체의 생략형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그 주체에는 자기 초월적 성격이 항상 거기에 개입해 있다. 그러니까 두 측면을 갖는 존재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해하라. 비록 생성 중인 주체로서 현실적 존재를 하더라도 거기에는 자기 초월체적 특성이 관여하고 있다. 뭐 그 말입니다. 이건 뒤에 가서 조금 더 부연 설명하게 될 겁니다. 자, 이 정도까지 하고 그러면 뭐 혹시 목사님 뭐 질문하실 거 있나요? 네. 예, 교수님. 예. 그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그 변화의 불변적 주체는 거부되고 있지만 그 불변적인 객체, 자기 초월체라는 것을 도입하고 있는데 그런 시도에 있어서 어떤 그 존재론적 의미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아까 이제 처음에 이제 도입부에서 우리 문 박사님께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현실 존재라는 것이 생성, 자기 생성이죠. 이걸 우리는 합생이라 부르기도 하고, 뭐 실적인 내적 구조라 부르기도 하고 그러는데, 생성하는 주체. 이거는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주체가 먼저 있어서 생성하는 게 아니라 이 주체가 이제 생겨나는 거예요. 생겨나는 주체, 쉽게 말하면. 그러면 생겨나는 주체가 이제 완전히 다 생겨났어요. 그럼 뭐예요? 생성을 한 주체가 있겠죠. 생성하는 주체, 생성을 마친, 생성한 주체가 있겠단 말이죠. 요거를 뭐라 부른다? 자기 초월체라 부른다. 그러니까 현실적 존재는 이 두 가지 측면을 갖는다 이랬어요. 그런데 생성하는 주체는 합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꾸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자기 자신을 다 만들어요. 그럼 더 이상 생성하지 않아요. 생성은 끝났어요. 생성은 종결됐습니다. 그럼 이건 뭐가 되느냐? 이건 더 이상 생성하지 않고 완성되었어요. 자기 완성. 자기 완성. 이게 자기 생성이라면 자기를 만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이건 자기 완성이에요. 그래서 완결되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만족이라고 불렀어, 지난주에. 그럼 이놈은 더 이상 변할 수 없으니까 이건 객체적으로 불멸합니다. 객체로서 불멸한다. 변화하지 않는다 말이죠. 소멸하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이건 뭐예요? 그래서 이건 아까 얘기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건 생성이라면. 그러니까 자기 생성이 존재를 만들어낸 겁니다. 불변한 주체로서 다른 말로 자기 초월체를 만들어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더 이상 생성하지 않는 놈입니다. 이건 과거의 존재예요. 우리는 어제의 나, 그건 존재입니다. 오늘의 지금의 나, 주체입니다. 자기를 생성하고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지금 이 자리에 생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의 나 또는 어쩌녁의 나, 그것은 생성한 나입니다. 이미 더 이상 거기는 변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의 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다만 객체로서 불변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후속하는 새로운 생성의 객체로서 주어집니다. 참여한단 말이죠. 그럴 뿐입니다. 그래서 이건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파악할 수 있는 것, 파악의 대상이 됩니다. 객체니까. 자기 생성 중에 있는 건 파악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이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 몰라요. 이거는. 이건 파악 못합니다. 생성 중에 있는 놈은 파악을 마치면 이제 생성을 마치면 파악할 수 있어요. 이건 파르메데스가 우리가 생성은 사유할 수 없고 존재만이 사유할 수 있다는 말을 화이트헤드 언어로 바꾼 겁니다. 객체가 되면 불멸하는 객체가 되면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생성의 객체로 주어진다 이 말이죠. 새로운 생성은 요거를 객체로서 내가 파악해서 느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생성과 존재라고 하는 것이 화이트헤드의 현실적 존재라고 하는 것의 두 측면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주체는 생성에 참여하고 있고 자기 초월체는 존재로 바뀌었다. 존재가 되었다. 사유 대상이 되었다. 또는 파악의 대상이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교수님, 이런 구도의 존재 이해가 옳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로의 시간 여행은 가능하다 하더라도 아마 무의미하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은 과거는 객체적으로 이미 불변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네, 뭐 이제 우리가 이제 무슨 SF 소설 같은 데서 과거로 가서 뭐 과거를 바꿔 놓으니까 뭐 현재가 이상해지고 뭐 그런 스토리가 있죠. 근데 화이트헤드에게서 그건 불가능합니다. 과거로의 시간 여행 자체가 불가능해요. 예. 바꾸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 엔트로피를 말하면서 시간을 말하죠. 보통 이 사람들은 엔트로피의 증가를 통해 시간의 흐름을 말하죠. 역으로 돌릴 수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물리학적 증거를 보면 뭐 흔히 이런 관념적으로는 그것도 뭐 계산상으로는 가능하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과거로 여행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불가능할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게 아마 통념일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이트헤드는 그걸 이런 격적 불멸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과거로의 여행이라든가 뭐 과거의 어떤 그 여행의 결과를 여행 과정을 통해서 과거를 바꾼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공상과학적 그런 판타지죠. 그런 것의 가능성은 명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8번째 문단입니다. 주체라는 용어를 폐기하지 않고 계속 사용해온 까닭은 서양 철학이 주체란 말을 잘 씁니다. 그것이 이러한 의미로 철학에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라는 것은 변화의 불변적 주체, 변화를 담지하고 있는 어떤 주체, 그 자체는 변하지 않으면서 이 성질을 바꿔 가지고 있는 존재 말이죠. 이 말을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자꾸 이게 무슨 말일까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어제 나하고 오늘의 나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상식적인 대답은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지, 이렇게 이해할 겁니다. 그렇죠?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틀린 말은 일상의 상식에서 보자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럼 이제 다른 점은 잠깐 접어두고 같은 게 뭘까? 어제 나와 오늘 나가. 나에게서 어제 내가 가졌던 다양한 어떤 성질과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성질 중에 같다라고 해도 어떤 걸 말할까? 어떤 게 같은 걸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잘 따지고 보면 엄밀히 말하면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공유하고 있는 공통의 특성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물론 그 변화가 미세할 뿐이에요.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우리는 하루만큼 늙었어요. 같은 거 없어요. 유전자가 같다지만 유전자도 늙었어요. 나름의 영향을 받았어요. 역사 속에서. 하루라는 시간 속에. 그러니까 바로 그게 적어도 전통철학에서는 그걸 주체라고 봤어요. 그렇게 변하지 않는 뭔가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뭐 변하는 것도 물론 있죠. 뭐 머리가 조금 더 길었다든지, 아니면 뭐 어저께 먹은 뭐가 잘못돼서 피부색이 좀 안 좋아졌다든지,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그건 변한 겁니다. 분명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뭔가가 있단 말이죠. 그걸 보통 우리는 인격적 동인자, 퍼스널 아이덴티티, 이 담지자라고 봤어요. 그걸 주체라고 봤고. 그래서 그 동일자를 찾아서 철학은 끊임없이 헤매왔어요. 탐구의 그 초점을 거기다 맞추고. 그런데 화이트헤드는 그걸 거부해버리는 겁니다. 그런 거 없다고. 그래서 그건 익숙해졌기에 이 말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용어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다. 실상을 잘못 왜곡시키는 그런 어법이다 이런 얘기죠. 실체 철학은 여건과 만나고 이어서 그 여건에 반응하는 주체를 전제로 한다. 전통 철학입니다. 이거는 뭘 전제로 하느냐? 주체를 전제로 해요. 일단 내가 있어요. 내가 있고 나서 나는 누군가를 만나고 뭔가를 행하고 이러는 겁니다. 여기서 여건이라는 건 주변의 객체들이죠. 주변의 여건. 그것에 또 반응하고 뭐 이러는데, 이런 반응과 그 여건이 주어지기 앞서 뭐가 있다? 주체가 있다. 주체가 전제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체가 이런저런 작용과 반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 동일자가 있어서. 그런데 전통철학은 그런데 유기철학은 느낌과 만나서 점진적으로 주체의 통을 소설한 여건을 전제로 한다. 먼저 여건, 객체가 먼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합하는 가운데 뭐가 생겨난다? 주체가 생겨난다. 그러니까 주체가 전제되어 있지 않아요. 전제되어 있는 건 다양한 조건, 객관적 조건, 객체적 조건이 있을 뿐입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내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주체가 전제되지 않고 오히려 객체가 전제되어 있다. 이겁니다. 여기 데이터란 말은 그겁니다. 여건이란 말은 그겁니다. 여건,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죠.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여건이라고 하는 말은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이건 주어진 소여, 주어진 것. 영어로 좀 더 조금 쉽게 바꾸면 the given. 주어진 것 이런 뜻입니다. 데이터 여건. 주어진 것들이 내 주변에 놓여 있단 말이야. 다양한 방식으로. 그것들을 독특한 방식으로 통합하는 가운데 내가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은 여기 앉아서 호흡하고 내 얘기를 듣고 그런 가운데 여러분이 있어요. 여러분 만들어가는 가운데 있는 거란 말이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기 철학은 느낌과 만나 점진적으로 주체의 통일성에 도달하는 여건을 전제로 한다. 그러니까 여건을 놓고 그걸 통일시켜가지고 주체를 만든다. 그 뜻이죠. 하지만 이 학설에서는 자기 초월체라는 말이 주체라는 말보다 더 적절한 용어일 수 있겠다.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주체의 통일성을 말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완결된 그 자기 존재를 적어도 염두에 둔다면 자기 초월체라고 부르는 게 더 적절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자기 초월체와 주체라고 하는 말은 서로 상보적인 표현이지 어느 하나를 버리고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그런 선택적 개념은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바로 전 문단에서 주체는 항상 자기 주체의 생략형으로 해석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항상 같이 상보적인 개념을 이해하란 말이죠. 주체와 자기 초월체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더 적절할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은 오해를 낳기 쉬운 표현이에요. 자, 어쨌든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혹시 문 박사님 있겠나요? 예.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그 전통적인 의미에서 볼 때 관념론은 주체를 전제하고 실제로는 객체를 전제하게 되는데 교수님 강의하신 내용과 관련성을 가지고 설명해 본다면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예, 그 이제 참 철학 공부를 하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낯선 질문 자체가 좀 낯섭니다. 우리가 흔히 그 철학적이다 보면 무슨 관념론적, 무슨 실제론적, 무슨 뭐 유물론적 이렇게 이런 쫙쫙하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이거 사람 헷갈리게 만들죠. 이 용어 중에서 특히 관념론하고 실제론이라는 게 이게 뭐 어떤 의미를 지닌 거냐라고 하는 걸 잠깐 간단하게 정리하고 이 얘기를 해봅시다. 관념론, 실제론. 어떤 존재가 저 앞에 있어요. 뭔지 모르겠어 존재가 있어요. 뭔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인식합니다. 파악할 수 있단 말이죠. 여기 주체가 있어요. 이건 뭐 존재가 객체겠죠. 그런데 관념론은 이때 주체가 존재의 성격을 규정하면서 파악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존재가 주체와 별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걸 규정한 거예요. 내가 이것을 무엇으로. 반대로 실제로는 이게 주어져 있어서 내가 그걸 파악해요. 자, 이 말은 그 자체로 좀 공허해 보이죠. 이것을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그때도 한번 내가 이 그림을 그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좀 이상하긴 한데 뭘로 보이세요? 무엇으로 보이세요? 뭘로 잘 안 보여요? 내가 그림을 잘못 그려서 그렇지. 뭔가를 그렸어요. 자유롭게 상상해 보세요. 오리가 이렇게 이거 불이에요. 오리. 눈, 오리 목.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좀 해봐요. 자, 어쨌든 이게 뭐든 오리로 볼 수 있어요. 또 정반대로 반대는 또 다른 어떤 짐승의 형상. 토끼. 이건 귀, 눈, 입.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이건 뭐 흔한 이제 그 그림 그 변환 심리학에서 흔히 쓰는 아주 그 소박한 예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디서 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거 이런 식의 그 그 시각 전환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를.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인가 하니 이게 오리입니까 토끼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 우리가 만약 어느 쪽이냐 물으면
이놈이 결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는 주체가 결정한단 말이죠. 그거 오리란 말이야. 또 어떤 사람은 뭔 오리, 이건 토끼에 가깝구만. 그러니까 이놈은 아무 말도 안 해요. 나는 오리야 토끼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아요. 보는 사람이 오리라고 결정하거나 토끼라고 결정하는 겁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면 어떤 주의주장에 속한다? 관념론이 된다. 존재라고 하는 그 대상이 그것을 인식하는 주관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러면 관념론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조금 어려운 말로 존재의 의식 의존을 주장하면 존재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사유와 사유를 통해서 규정되면서 생겨나는 거다. 그 자체로 주어지는 게 아니다. 이런 주장하면 관념론이 됩니다. 반대로 이거는 인간이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할 수는 있어도 이놈은 오리거나 토끼나 둘 중에 하나야. 인간이 선택한다고 이건 너무 자만하지 마라. 인간 스스로 말하고 있어. 니들이 이렇게 다투고 있을 뿐이지.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실제론입니다. 어떤 것이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실제한단 말이죠. 여기는 어떤 것이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실제하는 게 아니라 그 정체성을 인간이 부여하는 거다 말이죠. 이렇게 하면 관념론. 이해했어요? 관념론자와 실제론자. 이해했어요? 오케이. 그러면 화이트헤드의 경우에 이런 식의 도식, 이 논란 말이죠. 관념론자인가 실제론자인가? 라고 하는 이 물음을 화이트에 던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문맥에서 다시 말하면 현적 존재라고 하는 것이 주체이면서 자기 주관체다라고 할 때 어느 쪽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생성은 무엇에서 시작하나요? 생성은 무엇에서 시작한다 그랬어요? 여건, 객체. 객체가 주어지고 그걸 조합해서 만들잖아요. 그러면 실제론자입니다.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객체를. 객체는 만들어져 있어요. 불변한 거 만들어져 있어요. 이미 완성된 거란 말이죠. 완성되게 주어진다고. 그런데 그것만인가? 그것도 아니에요. 그 객체가 완성되게 주어지지만 그것이 온전히 나의 선택을 결정하지 않아요. 나는 그거를 주체적 형식을 좀 통해 평가해요. 통일시키는 가운데. 그 주체가 얼마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개입해요. 그 존재의 결정에. 그러니까 이건 관념적 특성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체라고 하는 것은 객체 그 자체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주체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다. 서로 상보적인 거다. 주체가 결정하는 측면이 있고 객체가 결정하는 측면이 있다. 이 양자가 만나서 우리는 경험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화이트헤드를 실제론자라고 몰아붙여서 안 되고 관념론자라고 몰아붙여서 안 됩니다. 중간을 아슬아슬하게 통과하고 있어요. 화이트 철학은 이처럼 전통 논란에 이렇게 진입하면 언제나 아주 기묘한 방식으로 그 양자를 화해시키면서 관통에 들어갑니다. 이게 화이트 철학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어느 한 카테고리로 확 묶어서 이렇게 표현하기 어렵게 돼 있어요. 이 자기 초월적 주체는 느낌들을 창출하는 과정의 목적이다. 느낌들은 그들이 지향하는 목표와 유대될 수 없다. 이 목표는 느끼는 자이다. 느낌은 그 목적인으로서의 느끼는 자를 지향한다. 여건들이 이렇게 내 주위에 이렇게 주어져 있단 말이죠. 그럼 이것들을 이렇게 통일시켜 나가는 과정. 이게 생성입니다. 최종적인 주체가 되겠죠. 객체들을 이렇게 취합해서 말이죠. 통일시켜서 주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이게 이제 합성의 과정이 되겠죠. 그러면 이때 이렇게 통일시킬 때 무엇을 위해서 통일시키냐? 무엇을 위해서? 주체는 자기가 달성하고자 하는 뭐가 있다? 목적이 있단 말이죠. 뭐가 되고자 하는 목적, 이상, 꿈 또는 이상. 어떻게 표현해도 상관없습니다. 이 목적이에요. 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조합하는 겁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평가하고 묶는 거란 말이죠. 이 자기, 장차 되고자 하는 자기를 위해서. 우리 보통 그렇게 살죠. 뭔가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는 뭔가 노력한단 말이죠. 그때 그 열심히 노력하는 행동 하나하나는 시험에 통과한다는 목표를 향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목적이니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목적, 이건 뭔가, 이건 자기 초월체, 좀 되고자 하는 자기, 곧 자기 초월체라고 하는 것의 뭡니까? 사전적 표현입니다. 이걸 완성하면 자기 초월체가 되죠. 그러니까 이 목적이라고 하는 이 자기 초월체라고 하는 것이 아직 달성하기 이전의 상태, 그걸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체는 자기 초월체라고 하는 것이 유도하는 바에 따라서 자기 생성을 한다 이겁니다.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하나의 느낌은 저 목적인 곧 자기 초월체, 생성을 완성했을 때의 자기 국면, 그것을 적어도 구현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느낌들을 통폐합하고 조정해 나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 느끼는 자, 이 목적이라고 하는 거는 이 느낌 하나하나를 조정하는 최종적인 조정자입니다. 조정자. 그런 의미에서 아직 생겨나지 않은 자기인 겁니다. 완성되지 않은 자기. 그러나 그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존재 말이죠.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지만 그것이 이 과정을 지금 규제하고 있다. 어떤 목적, 아직 이루지 못한 목적이 그 목적을 이루는 과정에 개입해서 그 목적 활동 하나하나를 조정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보면 느끼는 자를 지향한다. 느끼는 자는 자기 초월체입니다. 목적이고. 느낌은 그 목적을 자기 느낀 자를 지향한다. 그런데 이 느낌들이 지금의 그 느낌들인 것은 그것들의 주체가 지금의 그 주체일 수 있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인가 말이 좀 이상한데? 자, 다시 보죠. 느낌들이 지금의 그 느낌들인 것은 느낌들이 그렇게 자꾸 이렇게 통합되고 있는 까닭은 하나하나가 그런 성격을 지닌 까닭은 그것들의 주체가 지금의 그 주체일 수 있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지금의 그 주체를 만들기 위해서 느낌들은 여전히 노력했다 이 말입니다. 노력하고 있다 나름대로.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질문 누가 하셨던데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서쪽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런 얘기 있었죠. 그러니까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는 것도 목적이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 봄부터 서쪽새가 울었어요. 느낌들이 이런 특정한 방식으로 느낌의 활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목적을 달성하면 국화꽃이 핀 거죠. 이게 자기 초월체입니다. 굳이 이제 투박한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서쪽새가 우는 까닭은 뭔가 국화꽃을 피운다라고 하는 목적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주체는 그 자신들의 느낌들을 만만 지금 이끌어졌다. 그렇죠? 느낌 하나하나가 모여서 주체가 된 거죠. 주체는 오직 그 느낌들에 의해서만 자신을 넘어서는 초월적 찬성을 제약한다. 이건 말이 어려운데 주체는 오직 그 느낌들에 의해서만 하나하나의 느낌, 자기를 구성하고 있는, 자기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그 하나하나의 활동들을 통해서 완결되면 자신을 넘어서는 초월적 창조성을 객체적으로 제약한다. 자신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창조성을 객체적으로 제약한다. 말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니 느낌들을 이렇게 통합했어요. 통합해서 자기가 되었어요. 자기 초월체. 곧 존재가 되었단 말이죠. 더 이상 생성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럼 이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건 새로 생겨나는 어떤 주체에다가 객체로 주어지는 거죠. 이렇게. 제약하는 객체로. 그러니까 이때 자신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창조성은 자신을 넘어선다는 말 같은 말입니다. 초월적이라는 말은 자신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창조성. 다시 말하면 새로운 생성. 이게 초월적인 창조성이라는 것과 거의 같은 말입니다. 새로운 생성이니까 창조적인 거예요. 초월적이라는 것은 나를 넘어섰다 그 얘기예요. 지금 이 주체로서의 활동을 넘어섰다. 초월이라고 하는 말은 현재성을 넘어섰다. 그러니까 미래로 건너간다 이 뜻입니다. 초월한다는 말은. 그래서 초월적인 창조성은 후속하는 생성을 위한 소재가 돼서 객체로 주어진다. 객체적으로 제약한다는 말은 그 말입니다. 객체가 돼서 그 새로운 창조성의 일정 부분 소재로서 주어진다. 그래서 그 새로운 창조성이 객체적 조건을 완전히 무시하고 창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객체적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삼아서 얼마간의 자유를 행사할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창조성은 객체에 의해서 얼마간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약한다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창조적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존재로부터 생성의 결실은 존재, 객체, 여건을 소재로 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자기를 생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반이 주는 일정한 제약, 그거를 완전히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런 점에서 적어도 생성을 완성한 자기 초월체는 후속한 존재를 일정 부분 제약한다. 이 의미는 우리는 지난번 시간에서 언젠가 한번 인과적 관계다. 또는 뭐 인과적 느낌이다. 이런 말 쓴 적이 있어요. 앞에 것은 원인이고 뒤에 것은 결과다 말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성은 이거는 결과이고 이걸 낳은 과거의 자기 초월체 현실 존재는 원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이렇게 두 개 그렸었죠. 이렇게 피자판처럼 그려가지고 A, B 해가지고 요거는 원인이고 요거는 결과다. 표현한 적이 있어요. 원인 결과라는 것은 원인은 결과를 제약한다. 이런 관계를 맺고 있는 걸 인과관계라 그러죠. 그래서 현실 존재와 현실 존재의 관계, 즉 주체와 객체의 관계는 일정 부분 제약하는 관계다 말이죠. 그래서 느낌을 통해 자기를 구성한 존재는 그 느낌들의 특성에 따라 자기를 만들 것이고 그렇게 만든 주체는 자기 초월체로서 후속하는 생성에 일정 부분 조건으로서 개입한다. 조건이 돼서 개입한다. 강제 조건이 돼서 개입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8번째 문단의 후반부입니다. 교수님 말이 어려운데 예. 교수님 강의를 듣다 보니까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먹죽론적 사고, 그러니까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존재, 자기 구성체 구성해 나가는 것은 결국 목적 실현을 위한 하나의 그 과정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화이트헤드의 철학과 어떤 그 차이점이 거의 유사한 것 같은데요. 네,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전 철학에서는 그 작용인, 인과관계, 소위 작용인이라고 하는 것과 물리적 작용이죠. 그다음 목적인을 다 인정했죠. 흔히 아리스토텔의 사원인설, 그렇죠.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동적인 설명을 할 때 보통 작용인과 목적인을 끌어들이죠. 왜 사물이 움직이고 변화하는가? 그건 뭔가 그것을 움직이게 하는 어떤 작용자가 있고, 아니면 그것이 스스로 움직이는 어떤 목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움직이는 거다. 또는 변화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이제 근대의 17세기가 되면서 과학이 등장하고, 그래서 이제 물리과학 중심의 어떤 그 과학이 재편되다 보니까 목적이라는 건 이제 배제돼요. 그건 너무 인간의 생각을 사물에다 투영시켜서 이해하는 방식이다. 무슨 사물이 목적이 있느냐? 그건 그냥 다른 놈이 와서 힘을 행사하면 움직일 뿐이다. 기계적으로.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목적이 근대 오면서 목적이 배제됩니다. 작용만 남아요. 이게 한동안 한 200년 이상 지배돼요. 오늘날도 상당수의 그 과학적 어떤 지식에 이제 적어도 지식을 우선시하는 그 학자들은 이런 식의 어떤 기계적 유물론의 방식에 더 비중을 둬서 세계를 이해하고자 합니다. 유물론적 시각이라 그래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겨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인간적으로 사회와 관련해서 인간의 행위가 철저하게 작용에서 결정되는 것이라면, 물리적 작용밖에 없다면, 여러분 오늘 여기 온 것도 뭐 여기 무슨 목적이 있어서 의도가 있어 온 게 아니라 내 신체 구조에 여러 가지 화학적 작용이 나를 여기서 이끈 거예요. 가도록 강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 오지 않을 수 없었어요. 물리적 인과관계에 의해서 어저께 아침에 먹은 커피 한 잔, 어저께 저녁 먹은 막걸리 한 잔, 그런 것이 여러 가지 화학 작용을 일으켜서 여러분을 여기 오게 한 겁니다. 이게 기계론적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습니다. 착각입니다. 자율처럼 보일 뿐이지. 다만 내 행위를 결정하고는 인과적 요소를, 작용인의 요소를 다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지해서, 그래서 자유롭다고 착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유 아니다. 이렇게 실제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17세기에. 여러분 잘 아는 스피노자. 유명한 철학자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유는 착각이다 말이죠. 실제로는 철저하게 인과적으로 결정되어 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거 그 자체는 뭐 그럴 수 있어요. 뭐 그래 그렇게 보는 것도 합리적이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근데 문제가 어떻게 되냐? 우리는 도덕을 논할 수 없어요. 종교를 논할 수 없고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의 주체가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우리는 그를 향해서 비난도 하고 칭찬도 하는 겁니다. 만약 기계적으로 결정되어 있다면 왜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야. 난 어쩔 수 없어라고 해버리면 우리는 누구를 비난하거나 칭찬하거나 할 근거가 사라져요. 우리는 자동차 사고가 나면 운전하다가 사람은 처벌하지만 자동차는 처벌하지 않죠. 자동차는 기계이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인간이 선택하는 대로 자동차는 움직일 뿐입니다. 그런데 인간도 또한 자동차처럼 기계일 뿐이라고 그런다면 우리가 무슨 근거로 이 인간을 처벌하겠습니까? 인간은 기계와 달리 자율성, 저거지만 선택적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비로소 우리는 도덕적 책임을 말하고 법적 처벌을 말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사회의 기본 근간을 이루는 법적 도덕적 규율의 체계가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근대 여러 철학자들이 그걸 해결하고자 뭐 여러 가지 편법을 쓰게 되죠. 그러나 그건 별로 그런 철학자들의 얘기고 과학에 몰두된 사람들은 여전히 과학적 설명이 유문론적 설명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라고 주장한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화이트헤드는 이런 식의 유문론적 시각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유치철학에서는. 그래서 그러려면 존재에서 뭘 끌어들여야 기본적으로 그건 목적인을 다시 살리는 수밖에 없다. 그래야 우리는 이 세계를 보다 더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보다 이성적으로 설계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목적인이라고 하는 것을 부활시킨 겁니다. 목적인은 내재적 자율의 근거가 됩니다. 그럼 밖에서 뭔가 누가 시키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내적인 어떤 목적을 실현하고자 내가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자유롭게 자유의지 선택을 따라서. 이렇게 우리는 존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물론 그것이 모든 걸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부분적으로 인간의 모든 행동, 심지어 물리적인 존재들조차도 철저하게 물리적 기계적 관계 속에 녹아들지 않는다 말이죠. 해체되지 않는다. 거기에는 나름대로 그 기계적 인과의 틀에서 벗어나는 움직임이 있단 말이죠. 물리적 무기물의 세계로 가면 그게 아주 미약하고 살아있는 유기체로 오면 그게 좀 더 강해질 뿐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다. 그러나 어디에나 자율성은 있다. 그 근거가 바로 이 목적이라는 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뭐 좀 철학사의 이해가 없으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뭐 그런 얘기입니다. 8번째 그 문단이 길어서 이제 완전히 후반부 것도 있네요. 한 번 더 봅시다. 비교적 고도 단계의 존재인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현실적 존재는 다 자기를 구성한 주체이지만 이게 조금 그 능력의 역량에 따라 좀 이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을 구성한 현실적 존재는 상당히 그 비상한 능력을 가진 현실적 존재들입니다. 어쨌든 있어서 이러한 느낌과 주체에 대한 학설을 가장 잘 예시해주는 것은 도덕적 책임에 대한 우리의 개념이다. 주체는 그 느낌 때문에 그것이 지금의 그것이라는 데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것은 또 그 현존의 여러 귀결들에 대하여 파생적으로 책임을 진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그 느낌으로부터 유출되었기 때문이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봅시다. 자, 인간에게 있어서 이런 느낌과 주체에 대한 학설을 가장 잘 보여주는 하나의 예를 들라 그러면 그건 우리가 도덕적 책임을 이해할 때 사용하는 어떤 시각이란 말이죠. 이건 무슨 말인 거니? 아까 제가 방금 얘기했죠. 우리는 도덕적 책임을 논해요. 누군가를 도덕적으로 비난하기도 하고 칭찬하기도 합니다. 자, 그 근거는 뭐겠어요? 근거는 그 주체가 자율성을 가지고 뭔가를 했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자율성을 가지고. 목적인이 있어서 그 목적인을 구현하기 위해서 특정한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특정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체를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한 것이고 그 기여의 행위는 그 주체가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행위 자체도 책임이 있겠지만 그것이 앞으로 나을 여러 귀결에 대해서 파생적으로 책임을 진다. 내가 지금 이 한 행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행위에 대해서는 나 주체로서 책임이 있단 말이죠. 또한 뿐만 아니라 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객체가 돼서 후속하는 생성에게 어떤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영향을 주는 것에 있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건 이 말을 굳이 하는 이유가 이렇게 화이트를 향해서 비난할 수 있어요. 자, 동일한 내가 있어서 이런저런 행동을 하는 거단 말이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의 사이에는 어떤 연속성이 있단 말이죠. 동일한 연속성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도덕 책임을 물을 때 이게 비교적 간단합니다. 내가 비록 조금 뭐 모습을 달리 입고 옷을 바꿔 입고 뭐 등등 했지만 넌 너야 마. 그러니까 네가 어제 한 행동은 오늘 비록 네가 좀 달라졌지만 너한테 책임이 있어. 그 밑바닥에는 같은 너가 있기 때문에. 이 논리를 구사할 수 있는데 이게 생성은 끊임없이 소멸하고 있잖아요. 생성 소멸. 어제의 나를 구성하는 계기는 지금 하나도 없어요. 나한테. 나는 다른 계기잖아요. 다른 계기로 구성되어 있어요. 어제의 나와 오늘 나 사이 연속성이 없어요. 화이트되기는. 생성 소멸할 뿐이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야, 나는 어제의 나와 전혀 다른 나야. 같은 게 없어. 나는 새로운 생성이야. 내가 왜 어제 한 그 현적 존재의 그 행위에 대해서 오늘 내가 책임져야 돼? 난 책임질 수 없어. 라고 발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화이트의 답변은 뭐냐? 뭔 소리 하는 거야? 오늘의 너는 어제의 너의 결과에 힘입어서 그 효과로 비로소 네가 되고 있는 거야. 객체를 통해서 자기 초월체, 존재, 이거를 내 것으로 만들면서 네가 만들어졌잖아. 그러니까 넌 이만큼 요 과거 행위들의 혜택을 보고 있어. 그러니까 그 혜택 본 만큼 책임을 져야지 당연히. 이건 뭐 우리 법적 얘기하자면 그런 거 있죠. 왜? 재산만 상속되는 게 아니라 부채도 상속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이 나는 내가 그 빚지지 않았어요. 뭐 우리 아버님께서 뭐 뭔가 사업하다가 빚진 거니 난 책임 없어.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너는 그 아버지 빚으로 그 밑에서 교육도 받고 잘 먹고 잘 살지 않았냐. 일정 부분은 책임이 있다. 물론 뭐 요즘은 뭐 멘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죠. 뭐 상속을 포기한다거나 그건 이제 법적인 장치일 뿐이고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아버지의 책임을 그 자손에도 물을 수 있다. 적어도 이 논리하면 그런 겁니다. 이건 우리 일상 논리에서는 그렇고 전제론적으로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다르긴 하지만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에 힘입어서 그걸 기초로 그걸 소재로 삼아서 그 성과를 바탕으로 오늘의 너가 있다. 그러니 어제의 성과를 빚어내는데 활동했던 다양한 행동에 대해서 오늘의 너는 명백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좀 봅시다. 그러면 9번째 문단입니다. 만일 주어 수어 형식의 진술이 형이상학적으로 궁극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느낌들과 그것들의 자기 초월체에 대한 학설을 표현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우리의 문장 표현. 기본적으로 주어가 있고 이것을 꾸며주는 수어가 있죠. subject, predicate. 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예를 들자면 이것은 이 사과는 내가 많이 들은 사례인데 붉고 달다. 뭐 이런 거 하나 문장이죠. 이때 이건 주어고 이건 수어죠. 이 사과라는 주어가 있고 붉고 달달한 성질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이걸 또 분석해 보면 이걸 좀 더 투명하게 보이기 위해서 자 이것은 사과다. 이것은 붉고 달다. 그렇죠? 이 사과를 다시 분석한 겁니다. 딱 띄어내서 뭔가 있는데 이것은 사과단 말이죠. 그리고 그 이것은 붉고 달다. 이렇게 쪼개볼 수 있어요. 여기서 이것은 이게 주어예요. 그렇죠? 그 최종적으로 남는 주어예요. 이건 전부 다 수어입니다. 물론 이걸 본질이라 그러고 이걸 보통 속성이라 그러는데 우연적인 양태라 그럽니다. 이건 본질적인 것이고 이건 비본질적인 것이다 말이죠. 뭐 사과라는 게 붉지 않을 수도 있고 달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연적인 성질이라 그런단 말이죠. 양태라 그래요. 양적 소이라 그러고 이걸 본질이라 그럽니다. 사과가 가진 어떤 형태라든지 어떤 본질 뭐 이런 건데. 자, 이때 이 사과와 이 붉고 달다라고 하는 것들은 사과라고 하는 건 바뀌었겠지만 본질이기 때문에 붉고 달다는 건 바뀔 수 있어요. 이게 뭐 달다가 나중에 뭐 다른 맛으로 바뀔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양태는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우연적인 것이어서. 그러니까 이런 바뀌는 성질들을 담지하고 사과라는 본질을 떠받치고 있는 이것들이 아무리 변해가더라도 이것들이 뭘로 이렇게 변천해 가더라도 이건 동일한 것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주어가 가리킨 이것 말이죠. 아까 여러분이 얘기했지만 나 자신, 어제의 나와 오늘 나에서
동일한 나가 있는 것은 그건 나다. 절대 그 나, 동일적인 나. 주어입니다. 항상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불변하는 어떤 주어가 있고 그것을 꾸며주는 다양한 수어가 이렇게 교체되면서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구조가 문장 표현의 전부라면, 궁극적인 것이라면, 형이상학적으로 궁극적인 것이라면,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주어 수로 형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불변하는 불변하는 주체를 가리키는 주어와 다양한 어떤 변화 교체를 일어나가는 그 수로 형식으로 우리가 진술이 이루어지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사태라고 한다면 우리는 뭘 못하느냐? 자기 초월체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다. 이건 뭐예요? 주체였다가 더 이상 주어가 아닌 것이 되어버린 거죠. 끊임없이 주체 자체가 바뀌어버린 것이에요. 하나의 주체가 쭉 있어서 다양한 성질을 지닌 것이 아니라 주체 자체가 생성하고 초월하고 생성하고 초월한단 말이죠. 생성하고 마감하고 생성하고 마감하고. 그러니까 이걸 묶어줄 수 있는 주어가 가리키는 게 없어요. 여기서는 고정된 주어가 없단 말이죠. 또 고정된 주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니까 자기 초월체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존재의 약설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다. 주어수로 형식은. 주어수로 형식은 불변하는 주어를 항상 전제로 해서 사용되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화이트헤드에게는 불변하는 주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생성하고 없어지고 생성하고 없어지고 하기 때문에 이 사태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언술 형식은 적어도 주어수로 형식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어수로 형식은 자기 초월체, 소멸하는 존재, 이거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느낌은 그 다음입니다. 주체로 지향된다고 말하는 것보다 그 주체를 지향한다고 말하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 왜냐하면 전자의 표현 양식, 지향된다고 하는 것은 주체를 느낌의 작용 밖으로 보내버리고 제거하고 말이죠. 그것을 외적인 작용에 속하는 것을 돌리기 때문이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 화이트헤드 말은 하나같이 다 이렇게 어려운데 내용은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느낌은 그 주체로 지향된다고 말한 거다. 느낌은 지금 뭘 주체를 만든다 그랬죠. 만들 때 느낌이 주체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주체가 있어서 미리 만들어진 주체가 있어서 다양한 것들을 느끼는 게 지금 아니죠. 그러니까 주체가 여기서 작동하고 있지 않아요. 주체는 하나의 대상일 뿐이지 목표일 뿐이지 살아있는 완성된 주체라는 여기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 주체로 지향된다라고 하면 수동태가 되면 느낌이 이건 주체가 그럼 능동태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 돼버려요. 느낌을 주체가 끌어당기는 거죠. 이렇게 내 것으로. 주체가 완성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느낌은 끌려가는 거예요. 지향되는 것처럼. 이건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 주체를 느낌이 지향한다. 느낌이 능동태예요. 아직 주체는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의 목적인으로서 하나의 이상, 꿈으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느낌이 주체를 지향하는 거지 주체가 있어서 느낌을 끌어당기는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그렇게 되면 잘못되면 전자 방식으로 즉 느낌을 수동으로 정의하고 주체를 능동으로 표현해버리면 이해해버리면 주체가 마치 먼저 있고 다양한 느낌들을 느끼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설명이 좀 부족할 수 있겠는데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질문을 받고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만약에 주어 수어의 그 관계를 폐기해 버린다면은 우리가 어떤 존재에 대한 인식의 관계 그것은 확보될 수가 과연 있을까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교수님 생각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일상의 감각적 인식 또는 그런 일상의 문법을 따라서 구성하는 주어 수어의 어떤 언어 표현 예. 이거는 형이상학적으로 폐기되어야 된다. 일상 용어에서는 옳다. 일상적으로 사용해라. 그런 방식이 옳다. 그건 내가 그걸 거부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그 언어를 그대로 가지고 존재를 기술하지 마라. 존재는 그 밑바닥에 자기 세계가 있단 말이죠. 그걸 인간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만드는 어떤 감각적 자료, 언어적 구조를 통해서 그걸 왜곡시키고 있단 말이죠. 사실 언어라는 게 뭐겠어요? 언어라는 것이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정리정돈하고 기록하고 남에게 전달하고 하는 데 쓰는 하나의 기호예요. 그러니까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언어예요.
존재를 있는 그대로 구제하고 그것과 소통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란 말이죠. 잘 분리해서 저장했다가 나중에 쓸모있을 때 이용하려고 만들어낸 게 인간의 언어예요. 이름 붙이는 게 다 그렇고 분리하는 게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형이상학자는 이런 일상적 실천적 욕구로서 벗어나 존재를 봐야 된다. 그럴 때 그 존재 내부는 주어 수로 형식으로 기술을 쓰는 정태적인 세계가 아니다. 동일자가 머무르는 그런 세계가 아니다. 끊임없이 생성소멸하는 세계다. 그 세계를 그리려면 일상 언어의 일정한 문법적 틀을 벗어나야 된다. 또 거기 쓰는 개념들도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화이트 철학에는 이상한 용어들이 많이 등장하는 겁니다. 일상적 용어들은 표현해버리면 왜곡시킬 수 있으니까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그래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충실히 전달하기 위해서 말을 만들어내고 있어. 조어. 조성한다 조자에다가 말을 만든다 말이죠. 조어를 만들어가지고 쓰는데 그래서 일상적인 독자들은 보통의 독자들은 상당히 그 난해해 보이고 조금 더 기괴스러워 보이죠. 그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일상의 언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존재 내면을 포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다음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주제로? 예, 다음 시간에는 이 얘기를 마저 설명하고요. 그 다음은 이제 전통, 아까 얘기했지만 전통의 실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이런 식의 이해 속에 얼만큼 살아남을 수 있는가? 전통적인 실체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화이트 철학에서 어떻게 변형되고 수용되는가? 간단히 말하면 어떻게 갖고 다른가? 그 얘기를 조금 더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